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의 윤리위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에 윤리위가 김진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당대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의 윤리위가 김진태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이면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황교안, 오세훈의 황오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묘하게 친박 대 비박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5.18을 폄하하는 발언은 명백한 잘못이다.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고 본인까지 포함해서 셀프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고집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민주당은 연일 한국당의 5.18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판이 조금 과했던 걸까요? 도를 넘은 발언들이 나와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윤준호 의원은 정신 이상자 지만원을 정신감정의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가볍고 무례한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신동근 의원도 시대착오적이고 정신지체 현상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27일에 치러집니다. 황교안, 오세훈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묘하게 친박 대 비박. 이를 의식한 듯 황교안 후보는 특정 진영이 아닌 보수를 대변한다라고 강조했고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얼굴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쳐서 무려 12년형을 복역 중인 주수도가 옥중에서도 1,100억대 사기를 쳤습니다.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입니까? 변호사들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교도소까지 자기가 입맛대로 골라서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잠시 후 취재수첩 Y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최근에 괴담이 한 가지 돌았습니다.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내산 명태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과 유통을 금지시킨 조치가 생태탕 판매 금지로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수입산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생태탕 생물의 대부분은 일본산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냉동은 대부분이 러시아, 캐나다산.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미세먼지 나쁨. 경복궁에 계신 골룡포를 입은 임금께서도 급기야 방독면을 쓰고 다니시는 사진도 포착이 됐습니다. 한 관광객이 골룡포에 방독면을 쓴 겁니다. 그런데 골룡포에 갓을 쓴 것부터가 조금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관광객이 미세먼지 때문에 방독면을 쓴 건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정말 방독면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의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민남 변호사,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나왔고요. 전직 자영업자 출신의 국회의원, 횟집 사장님 출신의 민주당의 정천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베테랑 여기자
박소윤 차장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비건 대표가 우리 여야 국회 대표를 만나서 훈계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훈계를 했는지 비건 대표의 쓴소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비건 대표, 평양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닭을 그렇게 드시고 가셨다라고 저희가 비건 대표의 닭사랑 보도도 해드렸는데 그 비건이에요. 문희상 의장과 여야 대표 면담에서 작심 발언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입니다.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준비된 작심 발언한 거예요. 국회 여야 대표에게. 그러면서 나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지만 부모가 하는 훈계가 가깝다 그러면 애가 어디로 가겠냐.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외교통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남북 사이가 좋아지는 건 좋지만 비핵화라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작심 발언했다라는 것을 외교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우리 국회 대표를 만나서 엄마 아빠가 자식을 야단칠 때 서로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그 북미 간의 그러니까 한반도 운명을 가를 지금 향후 2주가 남아 있는데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자세히 속속들이 당사자로서 알고 있는 것은 비건이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 측에는 대부분 알고 공유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느 선까지 어느 내용까지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나 여야 원내대표단임 문희상 의장과 함께 이전 그 한미 공조 그다음에 북미 간의 얘기 그 북핵 문제 얘기를 위해서 좀 의원 외교에 나섰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 충분히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상해 보면 그 안에서 여야 서로 좀 다른 얘기들을 말씀을 하셨을 개연성이 있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 쭉 보면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그 남북 경협 내지는 남북 그 도로, 철도, 착공 등 굉장히 그 남북 간의 그 경제 협력에 관한 그 발걸음을 굉장히 빨리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운명을 가를 앞으로의 2주간에 굉장히 많은 협의들이 진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한미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한미 간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 제재는 완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한 목소리를 가야 최종적으로 결과가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혹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또 다소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러니까 비건이 협상 당사자로서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엄마 아빠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애는 북한이고요. 엄마 아빠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진보적으로 앞서가자는 측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수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자는 측도 있고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이 섞여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환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천 의원님. 네. 이거 청와대를 향해서 김치국 마시지 마라. 앞서가지 마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비건 특별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실무협상의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실무협상이란 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데 자기한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디테일을 상대방과 정하는 그 정도의 범위의 권한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큰 얘기를 할 입장인가 하는 게 우선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방금 박정아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듯이 언론에 따라서 나오는 그 기사의 논조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어제 SBS 같은 경우는 비건이 제재만으로는 비핵화하지 못한다. 바이트 바이 바이트, 즉 한 입씩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2차 회담의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도 예. 오래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또 이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략적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만 언급을 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 저도 뭐 애 키워봤지만 애 키워봤지만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애를 몰아치면 애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럼 빗나가요. 그러니까 예. 아빠가 혹은 엄마가 세게 몰아칠 때 조금 뒤에서 빠져 있다가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애가 바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언급도 좀 이상합니다. 비건 대표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데 한편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 타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면서 독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태영호 공사가 언급한 그 장면부터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8일 얼마 안 된 거예요. 비건 대표가 마침 한국에 와서 닭을 먹었던 그날이에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테라스라고 하나요? 이 발코니라고 하나요? 발코니 공중에 떠서 뭔가 군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과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북한 당국자들 특히 최고 존엄이 이런 발코니 위에서 뭔가 박수를 보냈던 영상들은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언급하면서 태용호 공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성장한 김정은이 왕이나 왕족이 일반 관중들과 휩쓸리지 않고 발코니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대단히 멋있어 보였던 모양이다. 그거 부러웠나 보다 라고 하면서 2015년 북한 장룡식이 영국 로열 앨버트 홀 등 발코니 구조를 연구한 걸 보고 이 친구가 왜 그러나 했는데 오래전부터 김정은은 발코니에서 공연을 관람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면서 민중과 멀어진다는 비난 때문에 발코니를 좀처럼 이용 않는데 항상 경호에 신경 쓰면서 특별히 발코니를 이용하던 링컨 대통령은 오히려 발코니에서 암살됐다. 박수현 차장,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일단 발코니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발코니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북한 영상이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 영상을 봐도 이 보통 극장 같은 데는 좌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좌석에 다 똑같이 앉아 있고 중앙에, 앞줄 중앙에 아니면 그 좌석 중앙에 이제 뭐 주석이나 위원장이 앉는 그런 형태를 주로 취하는데요. 저렇게 이제 김정은이 이번 8일에 공개된 건국절 행사에서는 김정은이 발코니 위로 올라가서 아래 군 간부들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온 거죠. 예. 이거는 어떤 데서 많이 본지 아시죠? 보통 유럽에서 그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왕실 같은 데서 뭐 새해 첫날이나 아니면 여왕 생일날 이렇게 발코니 같은 데서 일가족이 나와서 손을 흔들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반영해서 아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용호 공사는 아마 김정은이 그 전에 어버이 흉내를 냈다면 지금은 왕 흉내를 내자는 것 같다라는 왕 흉내.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권력에 더 도취가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발코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경호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트여 있으면 경호하기가 훨씬 쉽겠죠. 예. 여러 다 트여 있으니까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경호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가도 만약에 가게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호하기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 링컨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암살을 당했거든요. 예. 2층 발코니에서 이렇게 누가 이제 들어가서 암살을 하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권력에 도취가 된 듯하지만 발코니가 오히려 더 암살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걱정한 겁니까? 아니면 저러다가 암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의 좀 행보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북한 얘기 나와서 최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은 과연 우리의 적인가요? 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많이 결과가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답했던 초등학생들이 2017년에만 해도 41%, 2017년은 가장 높았네요. 최근 들어. 그런데 5.2%로 올해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은 독재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49.3%였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번엔 26.7%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은 한민족 통일이라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8.6%에서 24.9%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2017년 작년까지는 김병현 박사님 우리 초등학교 초딩들이 북한은 적이다. 절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5%밖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2017년 같은 경우는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대에 올라서 화염과 분노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었고 전쟁의 일촉즉발의 시기에 다가왔다라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인식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은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6월 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들이 초등학생들도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군인들에 대한 인식도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우리가 올 초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고 하면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의 주적은 미세먼지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적 미세먼지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건데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도처에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무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돌직구에서 수차례 보도했지만 연평도를 비극해서 포문을 닫겠다고 해서 닫지 않았던 모습까지 우리가 다 확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민족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평화가 혹시 자칫 잘못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안보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만약이라는 한치의 삐그덕거림이 있는 순간 대한민국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모든 일들에 대한 방비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북미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북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한국당이 윤리위를 열어서 김진태 의원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을 비난했던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비난 발언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국당의 오늘 상황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을 대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를 넘어 국민을 믿고 있는 회의입니다. 특히 정당의 국회의원은 이런 주장에 힘을 따라주는 행동도 동의돼서는 안 됩니다. 좀 시끄럽지만 그럴수록 와서 진정성 있게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광주 오니까 좋습니다. 네. 야, 김진태 나와! 야, 우리가 국방부야, 국방부! 당신들 어떻게 광기를 밟어? 당신들 어떻게 지금 광기를 밟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기회 불러보여! 우리가 기회 불러보이냐고! 나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5.18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이 김진태 의원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오늘 윤리위 회의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박수윤 차장, 김진태 의원이 도대체 어제 광주에 왜 간 거며 쓰레기도 맞을 뻔했잖아요.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또 정작 알아보니까 차를 여러 번 또 바깥하면서 007 작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 원래 지금 전당대회에 후보로 나선 상태죠. 그래서 전국을 다 돌면서 당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간담회가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서 이 당원들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은 굉장히 말렸다고요. 지금 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오지 그리고 마라. 네, 발언 자체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김진태 의원이 굳이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10시 좀 넘어서 광주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할 때 차가 2대가 와 있었다고 해요. 한 대는 랩핑이 된 큰 버스 있죠. 김진태 의원 얼굴과 그리고 태극기가 크게 전체를 다 뒤덮은 그런 랩핑 버스가 한 대 와 있었고요. 그리고 흰색 승합차가 한 대 와 있었는데 바로 지금 보이는 저 차예요. 예. 그리고 흰색 승합차가 와 있었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이제 공항을 출발할 때는 흰색 승합차를 타고 아유, 이동을 소리를 한 쏘고 거죠. 계시네요. 네, 저 차가 이제 대구에서 지지자들이 보낸 차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흰색 승합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기자들도 그 모습을 확인하고 지금 이제 저 차를 탔구나라고 확인하고 광주 시당으로 간 거죠. 흰색 승합차를 기자들도 쫓아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흰색 승합차에다 대고 김진태 의원이 탄 줄 알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흰색 승합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김진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기 안 탔다고요?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고요. 김진태 의원은 없었어요. 예. 그 5월 단체들과 이 기자들이 흰색 승합차로 몰려가 있는 동안 김진태 의원은 검은색 차를 타고 뒤로 골목 뒤로 가서 다른 구멍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항에서는 흰색 차를 타는 모습을 언론에게 보여주고 네. 이동하면서 기자들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검정색 차로 갈아탄 다음에 네. 흰색 차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른바 뒷골목으로 해서 들어갔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5월 단체나 이런 분들은 김진태 의원과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경호원도 5명이나 대동을 했고요. 건장한 나선 5명으로 경호원을 대동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교란 작전까지 쓰는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진태 의원이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정작 시민들이 저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좀 당황했다고 해요. 예. 이렇게까지 아마 분노가 있는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하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건물에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 20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10시 반 정도 됐는데 20분도 채 있지 않고 바로 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10여 분 남짓 만에 바로 이동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저 10여 분 머무르기 위해서 저렇게 차까지 갈아타면서 광주를 간 셈이 된 거군요. 그렇죠. 김진태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볼 텐데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종명 의원이 사실은 논란이 된 다음 날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해명 입장으로 발표했는데 어제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종명 의원입니다. 북한군 개입과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해서 승복력 있는 검증, 그러니까 북한군이 거기에 없었다는 검증이 나와야,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내가 국회의원직에서 그제서야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국회의원직 사퇴를 얘기했는데 그 조건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북한군이 침투 조작하지 않았다는 승복력 있는 검증을 먼저 내놔라 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손수 변호사님. 네. 오늘 이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당 윤리가 열려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야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한국당에도 당연히 당원 당규가 있죠. 예. 그래서 당규 중에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또 그 규정을 보면은 징계의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게 제명, 그 다음 단계가 탈당 권유, 그리고 당원권 정지, 마지막이 경고인데요. 이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번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이 생기죠. 경고 그 바로 위부터.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피선거권도 없는 것이고 또 따라서 출마를 했다 하더라도 기탁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과연 이게 전당대회가 임박했는데 신속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 절차도 있어야 되고 물론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후에 재심 청구도 할 수 있고 재심 청구도 하고. 그리고 또 징계가 다음권 정지 이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단 전당대회에 임박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놔두십시오 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판단이 동시에 또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전당대회 출마가 힘들어지는 경우 글쎄요. 정말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헌재가 나서지 않는 한은 전당대회 전에 판결은 안 나온다는 건데 조홍천 의원님 조금 전에 이종명 의원의 입장을 봤어요. 북한군이 침투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승복력 있는 증거를 내놔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 개입, 침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 허위다라는 것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승복력 있는 검증. 이 검증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뭐 사실 여부를 가리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보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역사에 의해서 또 국민적 합의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허위다라고 밝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승복력 있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자기 주장이 옳고 굽힐 마음이 없고 조건부 사퇴라고 하지만은 전혀 사퇴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북한군의 그 개입 사실에 대한 의혹이 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런 의혹적이 가능하다면 이종명 의원을 또 일부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천 의원님의 지적대로 북한군 개입 그런 사실 없다는 게 현재로서의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본인이 제공해야지 왜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해라라고 요구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보수 정당 또는 보수 단체에서 더 신뢰하는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CIA 문건 등인데 이게 기밀 해제돼가지고 다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보기관 홈페이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 보면은요. 5.18 직전에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12.6과 12.12에 매우 놀라고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5.18 직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문건인데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한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이종명 의원이 제시해야죠. 굳이 이런 걸 다 나열할 만큼 논란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당의 소위 망언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정신 이상자 지만원을 정신감정하여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3인의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고 제가 그 표현 중에 지만원 씨에 대한 그 상식 이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정신 이상자 그리고 정신병원 이 표현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폐행적인 정신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서글픕니다. 당신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그냥 후한무치한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막가파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의원은 SNS에 또 이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역시 정신지체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정신 이상자 지만원을 정신 감정하여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라라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이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와 꼭 닮았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 장애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라고까지만 했으면은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정신 이상을 감정해서 정신병원에 가둬라라고 한국당 의원을 향해서 비난을 한 것이 이 발언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로 상처를 또 한 번 후벼 파는 발언이거든요. 네. 정상적일 수 없는 발언인데 당대표부터 뭐 사과하고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왜 계속 이렇게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정신질환을 토대로 병원에 찾게 되는 환자분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픔을 갖고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 이상자로 동일시시키게 되는 발언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적절하죠. 한국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정신 감정에서 정신병원에 가둬라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예. 그러면 이러한 논리대로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그대로 감정에서 정신병원에 무조건 가둬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논리를 치닫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을 받게 되는 혐의 중에 하나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게 되는 이야기 자체가 잘못해석이 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발언하는 사람을 정신 감정에서 정신병원에 가두라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김진태 의원 등을 비롯해서 5.18 광주를 폄훼하고 모독한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민주당이 처음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지점이 여기에 대해서 히틀러 대응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오독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들을 해고해주는 것이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라는 공간은 결국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상 갈등이 있게 되면 갈등을 조절하고 그걸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인데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역할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 호재로 삼지 말고 진짜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아픈 마음들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한 번 정도 실수한 발언이면 실수건이 했는데 조금 보셨듯이 벌써 3명의 의원, 그 전에는 당대표까지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 거의 한국당, 민주당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막상막하다. 어느 당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막상막하다. 왜 이렇게 똑같냐? 우리는 어떤 당을 지지했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 와중에 우열은 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 말씀하신 거는 그 뭐 화면상 맥락을 보면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당신의 그 관심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실수하신 게 거의 명백해 보이고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뭐 같은 당 입장이지만 어쨌든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태 의원 광주 가지고 뭐 굳이 쓰레기 날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차박꽃 하면서 그 간 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자기의 적극적인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또 5.18 그 간담회 개최부터가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된 극단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래서 전대에서 어떤 그 효과를 보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18에 대해서 망언을 하는 발언도 해당 의원도 정신지체 장애자에 대해서 폄훼하는 의원도 이번에 다 같이 윤리위에 좀 제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버지 뻘의 부사관을 때린 20대 대위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을 함께 보시죠. 여군 대위, 여군 장교가 아버지 뻘 부하에게 갑질,
지난달 18일 민간 기업에 다니다가 재입대한 B 중사 40대 남성이 부대 지휘관과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진 겁니다. 20대 여성인 A 대위의 갑질에 대해서 토로를 한 거예요. A 대위가 정강이를 차고 포원을 했다. 개인적 식사 자리에 불러서 음주를 강요했다. 음주를 거부하자 맥주캔을 던졌다. 힘들어서 이제 그만 전역하고 싶다. 40대 남성의 중사는 이런 식의 토로를 했던 겁니다. 어제 부대 법무실에선 A 대위와 B 중사를 나란히 불러서 조사를 했고 A 대위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 외에 하지만 A 대위가 아버지 뻘인 C 원사, 50대 남성이 C 원사에게는 반말을 하고 워크숍에서 춤을 춰봐라 라고 강요했다는 의혹도 현재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 중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11일 휴가 복귀 뒤에 조사를 요청. 폭행 의혹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 이 육군 관계자의 해명이 왜 나왔냐면 A 대위, 여성 대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육군에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육군의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지금 이 20대 A 대위가 2명에게 현재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40대 부하에게 그리고 아버지 뻘이 50대 원사에게도 각각 뭐 술을 강요하거나 춤춰봐라, 급기야 정강이를 차거나 반말을 하거나. 군대 문화 내에서 위관급인 장교가 그 하사관이나 일반 장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휘체계가 있는 거는 그 엄격하게 그 군을 잘 이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원칙적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비중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갑질을 당한 비중사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에 다니다가 다시 군에 복귀를 한 하사관이에요. 근데 오죽했으면 전역을 다시 하겠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고요. 원사라고 하면은 하사관 중에서 하사, 중사, 상사를 다 달고 난 다음에 군에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아주 베테랑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영관급 장교나 뭐 장성급 장교에 버금갈 정도로 존경과 경륜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워크숍에서 춤을 강요할 정도라면 과연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면 군에서는 당연히 먼저 조사에 들어갔고 지금 이미 다 모든 것이 정리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서로 간에 주장이 틀리다고 시간을 벌고 넘기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군 문화 내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군이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순 차장, 이 여성 대위 누굽니까 도대체? 여성 대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고요. 육사 출신은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20대인데 대위를 달아서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지금 진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군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군에서도 폭언은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폭언은 확인이 됐다. 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폭행, 정강이를 찼다, 정강이를 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지금은 소문이 났는데 지금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종천 의원님. 네. 사실은 저희도 다 군복무했지만 원사라고 하면은 네. 대위뿐만 아니라 지금 20대 여성이 대위인데 그 위에 장군들도 사실은 막대로 다루지는 않잖아요. 원사. 그럼요. 원사 계급장을 잘 보시면은 이 갈매기라고 그러죠. 갈매기 3개 위에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이 하나 달려 있다. 작은 별이 달려 있습니다. 사병급 계급에서는 최고다 이런 얘기죠. 별이다 이런 얘기고 원자가 어떤 원자를 씁니다. 저도 해군에서 대위로 복무를 마쳤는데. 그래요? 대위 출신이에요. 원사뿐만 아니고 상사까지는 대개 대위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존대를 하고 중사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사 중에서 대위보다 대개 나이가 좀 어린 하사에서 갓 올라온 중사 정도는 좀 편하게 하는데
상사 올라갈 정도 되는 중사한테는 상호 존대를 합니다. 예.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사관한테 때리고 춤추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다는지, 이거 대위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 GP에서 정말 실탄 장전하고 워카 벗지 않고 항상 경계에서는 그런 부대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그게 아닌 다른 GOP만 돼도 이렇게는 하기 힘들 건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배은 박사님, 이 대위가 40대 중사에게 특히 이런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이제 대위가 술을 먹고 있었어요. 여성 대위가 뭐 지인들과 술을 먹고 있었겠죠. 근데 전화를 한 거예요, 밤에. 이 40대 중사에게 전화해서 당장 술자리로 오라. 술자리로 왔는데 이 중사가 술을 못 마신다고요, 평소에. 그런데 술을 마시라 라고 강요를 하고 안 마시니까 맥주캔을 집어던졌다. 네, 이거를 이제 사회적 공분을 일고 있는 건 딱 이렇습니다. 이 관계를 남성과 여성을 뒤바꿔서 생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직 해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 이동,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들이 아주 신속하게 일어났던 게 우리 군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만약에 남성 대위가 뭐 여성 중사에게 이랬다. 그럼요. 그럼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공분이 일었을 텐데, 지금 성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여성 ROTC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여학생 같은 경우도 ROTC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관급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과거와 다르게 여성이 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하지만 국내에서 여성이 받게 되는 피해, 그리고 굉장히 소수적인 상황에서 처해지게 되는 열악한 근무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보게 되는 성추행 등에 대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대적인 상황에서도 갑질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과 명확한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럼요. 갑질에는 남녀가 없어요. 그럼요.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모여있는 자리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서 나의 상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맥주캔을 집어던진다 그러면 이거로 있게 되는 모욕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 남자 중사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40대의 중사 계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건데, 밖에 나갔다가 민간의 경험을 하고 다시 군대로 돌아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군복무를 하게 된 건데, 여기서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반드시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여군대위가 도대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차피 군 안에도 검찰도 있고 군 안에도 법원도 있으니까, 손수혜 변호사님, 아직까지는 군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밝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부대 자체적인 그런 진상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서 수사까지 벌어지고 잘못한 게 있다면은 이제 재판받게 되는데요. 상관 모욕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기사에 보면. 예. 그 외에 또 이제 상관에 대한 상관뿐 아니라 상관이나 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군형법 처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위험한 물건을, 맥주캔도 위험한 물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했으면 또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정말 그런 행위 했는지를 제대로 가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징계를 내려야겠죠. 예,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러가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주영 팀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 변호사님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제는 안재욱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 오늘은 인기 배우 김병옥 씨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런데 이 김병옥 씨에 대해서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김병옥 씨는 사실은 선 굵은 연기 그리고 개성 있는 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배우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그런데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0시 50분경 부천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 배우 김병옥 씨가 술에 취해서 주차 중인 모습을 목격한 한 주민이 차 움직임이 이상해요 라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약 20분 후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을 했고 김병옥 씨의 자택을 찾아가서 음주 측정한 거예요.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5%, 면허 정지 수준이 나온 겁니다. 김병옥 씨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아파트까지 대리 운전으로 정상적으로 왔는데 대리기사가 주차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확산되는 거예요. 대리기사가 맞아요. 주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기사는 주차해달라고 하고 5,000원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반응들.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안 될 일이지만 김병옥은 억울할 것 같다. 라는 동정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종 팀장님. 잇따른 연예인들의 음주 논란에는 사실은 잡이 없는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김병옥 씨에 대해서는 왜 이런 여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김병옥 씨 그 성격파, 개성파로서 악역을 대체로 많이 하는 분인데 정말로 실제로는 선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은 이렇게 해요. 지금 후진을 계속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딱 했으면 신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번 했으면 네, 근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술을 먹고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인지 능력이 7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주차를 3번, 4번, 심지어 5, 6번까지 하겠죠. 이런 상태를 보고 신고가 됐는데 결국 경찰이 부천 엄미경찰서 이제 페트롤카가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정지 취소 수치인데 지금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아니 내가 지인들하고 술을 먹고 집에 오기는 왔는데 이 대리운전 한 분이 주차는 당신이 하시오라고 하면서 차를 두고 가니까 주차는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 소식을 접한 이제 누리꾼들이나 네티즌들은 야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죠. 아파트 내나 출입 통제된 구역 내에는 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실제로 아파트 주차 내에서 후진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사실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의 처벌을 받고 중한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안전지대, 소위 출입 통제된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형사처벌이 앞으로 됩니다. 예. 도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행정처분은 안 됩니다. 이 대법원의 판례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주차장의 사고는 음주 사고로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 부분이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 집 앞에까지 오더라도 반드시 대리기사분에게 완전하게 주차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보면 주차비로 5,000원을 요구하던가 아니면 아파트에 주차가 좀 복잡한 곳이 있잖아요. 그냥 차 두고 방치해도 갖는 대리기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해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죠. 주차비를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추가로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안으로 주차를 시키는 곳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통 대리기사들이 새벽까지 근무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좀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당신이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신고가 돼가지고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 대리기사분들은 사실 책정된 규정된 대리운전비를 받으면 주차 장소까지 안전하게 주차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도 굉장히 억울하겠지만은 음주운전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네. 이 대리기사들 특히 주차를 해주지 않고 차량과 술 취한 운전자를 그대로 두고 가는 기사들은 네. 어떻게 좀 신고를 하거나 처벌받지는 않습니까?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대상이에요. 네, 처벌 대상이에요. 음주운전 죄가 있는 것처럼 예. 이런 범죄 중에 하나인 음주운전 행위, 음주운전 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에는 또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방조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자리 떴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승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리운전자면, 대리운전 기사면, 아, 이거 내가 여기서 그냥 차 두고 대충 내리면 이 승객이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알면서도 자리를 떴다는 얘기는 방조죄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하다 사고 2건 내가지고 처벌받았어요. 입건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도 바로 이 대리운전 기사가 중간에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리운전 기사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예. 처벌됩니다. 대리기사가 만약 5천원을 요구한다면 지금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있겠군요. 그리고 또 대리운전 계약 자체가 그 기사와 차주 사이에 직접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민사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기사를 바로 또 파견하는 그런 제도까지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선량하게 주차까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주시는 대리기사분들이 많은데 이런 몇몇 분들의 사실은 양심불량이기 때문에 김병옥 씨가 또 이렇게 음주주차 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 사기꾼, 그래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회장이 출소를 3개월 앞두고 또 옥중에서 사기를 벌였는데 그 금액이 대단합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왕 주수도 이번에 1,000억 원대 옥중 사기. 아니 어떻게 하면 사기를 1,000억 원대로 칠 수 있습니까? 그 제주도 참 궁금해요. 1970년대 유명 영어 강사였던 주수도 전 제2우 그룹 회장. 지난 2007년에 다단계 사기로 무려 9만 명에게 저 때도 대단했네. 2조 원대 사기를 쳐서 12년째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감옥 안에서 다른 사기 행각을 벌여서 벌미가 잡혔어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먼 리빙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회사를 강남권에 떡하니 차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역시 다단계였어요. 다단계로 흥한 자는 다단계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이번에 1,329명에게 무려 1,137억 원을 끌어 모은 거예요. 감옥에서 이걸 다 모았다고요. 그런데 이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막기 하거나 본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차명 계좌에 은닉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옥중에서 회사를 경영해서 사기 저지른 규모 중에 역대 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수도 회장은 본인이 교도소도 골랐어요. 입맛에 맞는 교도소도 본인이 선택해서 난 여기에 머물래. 호텔입니까? 주 씨의 다단계 사기를 도운 건 현직 변호사들이었어요. 지인으로 하여금 일단 야, 너 나 좀 이번에 고소해. 라고 허위로 고소하면서 지방교도소로의 이감을 막고 서울구치소의 복역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서울구치소 복역을 유지했냐면 그 다단계 회사를 본인이 경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2,500번 넘게 본인의 측근들인 변호사를 접견해 가면서 다단계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변호사들은 대가로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높은 대가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야, 이 백지영 팀장님. 네. 역시 이 사기꾼들도 스케일이 달라요. 저 주수도 그 제2그룹 회장 사건 수사를 저도 했었습니다. 아, 백신명도 했었어요, 당시에. 했었고, 사실 압구정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국에 굉장히 많은 그 자사를 설립을 했었죠. 이런 부분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거액의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나 또 나이가 좀 드신 연세가 드신 남성 여성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바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최초의 수법이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믿고 어떤 피해가 오냐면 뭐 조이파 씨 스타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달 동안의 수익을 오니까 아 이거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인들, 선후배, 친척들을 모두 동원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가 친척이 패가 망신한 분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다 끌고 온다. 그런데 이거 수사를 해보면요. 전부 가지치기 꼬리자르기 형태로 주수도 씨는 수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2000년대에 수사를 했을 때도. 근데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꼬리자르기 수법을 해서 역할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책임을 그 대리 사장이나 대리 대표가 다 지고 넘어가요. 그리고 구속이 되는데 또 이제 일선에서 보면 사후에 수화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구속이 돼가지고 2007년도에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정말 놀랍죠.
옥중에서 제2그룹 출신들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이 고용한 변호사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리 운영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정도 1조 사실 1137억이라는 그런 사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유명한 영어 강사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범죄 DNA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네. 뭐 변호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대 책임. 아니 이거 아무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2천만 원 네. 월에 준다고 해도 변호사님들이.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2천만 원 큰 돈이지만 한 달에 2천만 원 받자고 정말 변호사 면허를 걸고 인생을 걸고 이런 행위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더 있을 거다, 그래서 뭐가. 실제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하는 대가로 옥중 사기 행각을 돕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불법적인 회사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 구속됐어요, 변호사들. 예. 그래서 이제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아까 뭐 모든 직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몇몇 그런 범죄자들 때문에 그 직역 전체가 다 이런 또 안 좋은 또 이미지를 더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주수도 회장이 2002년 당시에 돈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사기를 쳤습니다. 백지원 팀장님. 네. 저는 더 황당한 게 지금 보면 이 주수도 회장이 자신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도 마음대로 골랐어요. 원래대로라면 지방교도소로 이감이 돼야 되는데 지방에 가면 변호사들도 오기 좀 번거롭고 나도 좀 서울에 있고 싶고 그래서 내 회사 경영권도 좀 보고받고 해야 되니까 나 그냥 서울구치소에 있을래 라고 선택을 해서 이거를 우리 교도소 당국, 경찰 당국, 검찰 당국이 이걸 못 밝힙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결수 상태에서 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관할에서 나를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 고소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 분이 아마 한 게 아니고 변호사분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맹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변호사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집사 변호사라는 얘기가 일부 변호사한테 해당이 된 얘기죠. 어떤 경우냐. 자, 대표님 저 출근할게요. 실제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갑니다. 그걸 접견을 하는데 오후 5시까지 무제한으로 한다 접견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항제 그 수감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주수도시 같은 경우도 1년 반이죠. 이 계산을 해보니까 545일 동안 2,500번의 접견을 했어요. 일반인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변호인이 무제한 접견할 수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수감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거의. 그래서 이런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지만 창살 없는 감옥 형태의 수감생활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545일 동안 2,500번이면 하루에 5번 이상의 접견 내지는 종일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측면이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런 얘기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죠. 명언이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 법무부라든가 사실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접견을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변호사분들의 업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한 정도는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상당한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놀았던 주수도 회장도 하지만 결국에는 덜미를 잡혔다는 겁니다. 취재수첩 Y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여운 여인, 사관과 신사 등으로 익숙한 분위기 있는 헐리우드 배우 리차드 기어가 등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리차드 기어의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7순인데 아들 보셨어요. 리차드 기어 대단해요. 리차드 기어는 지난해 무려 34살 연하의 아내를 얻어서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는데 둘 사이에서 비롯된 임신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인 탑 모델 신디 크로포드 사이에선 아기가 없었고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선 아들을 한 명 낳은 바 있는데 이번 등남으로 무려 둘째가 20년 만에 둘째가 나온 겁니다. 리차드 기어와 동년배의 한국 연예인들을 찾아봤는데 우리 방송인 허참 선생님 그리고 배우 김수미 임충호 선생님 등이 있어요. 좀 감이 오시나요? 리차드 기어.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별세하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이 다시 알려졌습니다. 아내분에 따르면
윤 센터장이 귀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던 중에도 쓰러져서 잠들곤 했다는데 그마저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자정쯤엔 다시 일어나 병원에 가고 새벽 4시나 돼서야 눈을 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윤 센터장을 본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15분이 전부였던 겁니다. 옆집 남편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 힘들었다는 아내는 최근엔 그저 일하면서 행복하기만을 바랬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이제 현실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평소 무력과 거리가 멀었다는 윤 센터장은 줄곧 전세로 살아왔는데 당장 아이들 등록금 문제며 유가족들에겐 생계의 짐이 남은 겁니다. 윤 센터장의 집은 경기도에 20년 넘은 아파트인데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윤 센터장이 남은 재산은 결국 1억 원 전세와 20년 넘은 아파트가 전부인 겁니다. 2주 만에 집으로 온다던 남편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지만 결국 이렇게 떠나보냈다는 아내의 절절함만 공허하게 남았습니다. 윤한덕 센터장 장남의 목소리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늘 미안함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 사실은 저 아들이 참 고맙고 대견한데 박정아 대변인. 이 윤한덕 센터장이 우리나라 1호의 전문의로서 응급실에 자원한 1호의 전문의 의사. 평생을 사실은 다른 병원 개원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월급 받는 의사로만 가도 BMW가 문제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응급의료에 헌신하다가 남은 재산이 지금 1억 원 대출 낀 20년 아파트가 전부라. 그것도 서울 시내가 아니라 경기도 안양에.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 대충 짐작이 갈 정도인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사하면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군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서 저렇게 일종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이 월급 체계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사회나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모셔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지금 윤한덕 센터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공직 신분으로 넘어가면 서기관급밖에 대우를 못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부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은 공무원 봉급 체계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월급을 주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 좀 조 의원님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한덕 센터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부리면 달려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한덕 센터장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쉼표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 해서 워라밸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곳곳에도 이렇게 우리 사회를 떠받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한덕 센터장의 재산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가 이룩한 헌신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83년 앙웅산 수지 테러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유공자를 지정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대한민국에 헌신한 사람으로서의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를 명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 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순직자라면 민간인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좀 바로 세우면서 윤한덕 센터장의 공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윤한덕 센터장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도 누군가의 아내로서 이렇게 윤한덕 센터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아요. 예, 다 같이 노력해준 그 부인과 아들, 그 가족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윤한덕 센터장 그렇게 20년 전세를 살 수 있으면서 그렇게 의료 활동에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인이 그만큼 그런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이 맞아요. 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남편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도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줄 수 있었던 부인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부인이 뭐 국가 유공자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쨌든 잘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15분밖에 못 봤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다라는 아들의 말도 좀 울림이 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영국 이스트 서식스 주의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신 아주 사랑스러운 노부부입니다. 유명 사진작가가 영국 시골의 풍경을 찍던 중 사랑스러운 노부부를 발견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매달 한 번씩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진 찍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부부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계절의 변화할 때 노부부는 다양한 포즈와 다양한 의상으로 하지만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작가에 따르면 한 번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할아버지가 아내가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깨는 젖는데 할머니를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감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다 젖었어요. 그런데 11달째 사진을 촬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린 할머니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할아버지의 표정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 걸까요? 이후 할아버지의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할머니를 따라서 곧장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진작가의 사진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윤한덕 센터장 얘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 함께 같은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12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